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관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결산주입니다. 와우, 정말 놀라운 날이었고요. 각방꿀이 그대로 작동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후반전에 꽤 많이 들어 올렸습니다만 워낙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 한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조정을 했지만 완벽하게 다 녹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아침에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일단 언급은 하지 마라. 이따위 언급은 하지 말아야 되겠어. 개인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박스권 한 20년 갇혀 있다 보니까 감이 없는 거죠.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의 지금 수급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실히 보여준 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이 상태로 지금 하루 더 가면 7,000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고조차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7,250에서 시작했던 증시가 7,850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고저차가 무려 600포인트입니다. 600포인트, 거의 10% 가까이. 하루의 고저차가 저점 대비 고점의 위치가 7, 8%가 넘게 올랐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위력이고요.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의해서 나왔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전일 대비 거래소는 200포인트, 2.63% 상승하면서 7,844포인트. 전일 빠졌던 부분의 상당 부분을 다 커버했고요. 6,422조 원의 시가총액, 그리고 오른 종목 281, 내린 종목 599 종목으로 오히려 분위기도 그동안 좀 뭐랄까 시장 좋았을 때보다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막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이 올랐고요. 여기다 자동차까지 조금 더 엎어지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이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뭐를 놓치고 있을까?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제가 증권사 출신이니까 증권사 현재 그 영업 세일즈맨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전환형 랩 어카운트를 엄청 팔고 있습니다. 전환형 랩 어카운트.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5% 수익 확정. 예전에는 이제 ELS를 전환형 개념으로 사서 연 7%, 연 6% 되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상환 기회를 줘가지고 상환이 되면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고객들 입맛과 영업사원들 입맛이 딱 맞아 떨어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상환되고 재가입할 때마다 수수료가 1% 내외로 떨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상환이 자주 될수록 고객은 기분 좋고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증권사는 1%씩 수수료가 따박따박 떨어지고 하니까 좋죠. 근데 이게 지금은 ELS는 너무 재미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주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랩 어카운트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그냥 종목을 대상으로 랩 어카운트 같은 걸, 전환형 랩 어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랩 어카운트. 근데 랩 어카운트가 아니죠. 랩 어카운트는 랩으로 이렇게 다 싸가지고 한다는 개념이니까 알아서 해준다는 개념인데요. 지금 아예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과 찍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어떤 일이 그러면 증권사 창구에서 벌어지냐면 주가 확 빠졌죠. 확 밀려서 시작하니까 사모님 주가 빠졌습니다. 자, 이제 하이닉스 이거 전환형 랩 사시면 5% 상환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온 것 같아요. 하시죠. 이래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는 점심에 상환됩니다. 아침에 가입하신 분은 점심에 상환돼요. 5% 상환으로. 그러면 증권사도 좋고 고객도 좋은 거죠. 자, 그러나 제가 증권사를 나왔으니, 증권사 직원이 아니니, 이해관계가 없으니 조금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래도록 들고 있었던 게 좋을까요? 전환형 랩을 지금 7번 상환이 됐다는 설이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만 그걸 7번 가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7번 상환이 됐으면 수수료는 7% 떨어진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긴 고객들 입장에서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만에 하나 이게 한번 꺾여서 한번 훅 빠졌어요. 훅 빠지면 누구 손해죠? 이게 예를 들어 ELS 같은 경우는 과반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원금이 지켜진다. 과반 이상 떨어지면 그냥 과반 이상 빠지는 거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주식형 전환하는 랩은 그런 경향이 아니니까
예, 거기에 대한 좀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그 강세 흐름에는 그런 자금도 상당하고 대기 자금이 뭐 100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꽤 많이 팔거든요. 뭐 연속으로 뭐 매일같이 뭐 팔고 있어요. 그 어제는 5조도 넘게 6조 넘게 팔았고 오늘도 얼마를 팔았냐? 수급동향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수급동향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약 4조 가까운 돈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이 부분들을 다 받아내는 건 아니고 개인들이 1조 8천억 받아냈고 기관이 1조 7천억 받아냈습니다. 자, 이 개인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은 뭐 그 ETF라든가 이런 펀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면 지금 전 세계 ETF 중에 1위 ETF가 뭘까요? 종목형 ETF 중에서 SK 하이닉스 2배입니다.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가 전 세계 개별 그 종목 ETF 중 세계 1위 규모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희하고 친했던 홍콩의 CSOP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CSOP가 이것 때문에 난리였죠.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중국인 투자자를 만났다는 게 CSOP가 이거 2조 달성해가지고 신난다고 한국 와서 약간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뭐 이렇게 축하 파티 비슷한 거하고 설명회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의 주요 투자자들, 홍콩의 주요 투자자를 데리고 탐방을 해서 IR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정말 아니 불을 뿜더라고요. 뭐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이 이 AI에 대해서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갈 거니까 이제 시작에 불과해 했던 게 한 석 달 전 얘기예요. 석 달 전 얘기. 지금 결과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얘기가 되긴 했는데 여기 그 CSOP가 지금 이걸 얼마나 팔았느냐? 11조 원입니다. 11조. 야, 전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 막 10조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11조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EWY도 있고 뭐 디램 그 ETF도 있고 그쪽으로 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냐? 테슬라 2배 레버리지보다 더 사이즈가 커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운용한 지가 7개월밖에 안 됐어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11조다? 이거는 정말 자산운용사 그 패시브 ETF 쪽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의 IT 주식들의 매기에는 이런 ETF도 상당폭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이걸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걸로 토큰을 발행할 거랍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사항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못하고 외국에서 하이닉스 2배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화 작업을 해서 이거 토큰을 즉 이거를 그 코인화 작업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코인화 작업을 해서 그걸 코인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24시간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거래가 되겠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사실은 뭐 위로 있기 때문에 변동성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저점 대비 고점 뭐 이런 걸 따져보면 변동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주식들에게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디램 ETF를 OKX라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토큰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단순히 이제 주식과 관련된 패시브 ETF뿐만 아니라 토큰화된 코인화된 자금도 계속 여기에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대화가 결렬되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노조위원장께서 사측과 더는 조정하지 않고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후 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이랬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결렬을 선언했다라는 최 위원장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을 안 받고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측이 경직된 제도화를 말하는데 SK 하이닉스가 경직된 제도화를 했냐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뭐 긴급 조동권 얘기는 나오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거 지금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EVA라고 엔터프라이즈 밸류 있잖아요. 그 경제적 부가가치 제도를 없애달라고 지금 노조 측은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회사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EVA로 하지 말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영업이익 15% 성과급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6월 7일입니다. 네. 21일부터 6월 7일, 5월 20일부터 6월 7일, 아직 10일쯤 가까이 남았네요. 일주일 정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참 빨리 잘 서로 간의 대화 타협으로 잘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 얘기 들으면은 땅속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예, 이분이 예전에 읽었던 저희 이제 도기책방 저자와의 대담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이병철 회장이 약간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와세다 대학인가 일본에 거기서 공부할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을 정말 믿었는데 그분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한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던 분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있으면서 그때 일본의 공산주의 사상을 확 펼쳐졌고 일부 약간 동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숙사 같은 거, 여자 기숙사, 그때는 집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숙사를 짓는데 호텔급으로 기숙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엄청 잘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사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이병철 회장의 목표였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사내에서 노조가 만들어지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린 노조가 만들 필요 없이 직원들이 정말 최고로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노조가 절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병철 회장이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 눈알 튀어나오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쨌든 해결이 잘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현대차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현대차뿐만 아닙니다. 현대차에서 가장 강세를 보여줬던 것은 모비스였고요. 또 하나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은 현대오토웨버입니다. 현대오토웨버가 IT 서비스 기업 중에서 1위에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나머지 유명한 IT 서비스 회사는 어딘가요? 삼성 SDS, LG CNS 이런 회사입니다. 오, 놀랍죠? 삼성 SDS를 현대오토웨버가 시가총액으로 넘겼다고? 놀랍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16조가 넘어갔고요. SDS는 죄송합니다. 13조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총이 가장 높은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모비스도 굉장히 두 자릿수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현대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저것 때문에,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본 바로는 올해 6월 달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로부터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매입했잖아요. 얘네가 이제 지분을 아직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30조에서 150조 사이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5%만 갖고 있다, 10%인가 5%인가 그 정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내 거 사줘 이래 버리면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쵸? 30조라도 1조 5천억이고 100조면 5조에서 10조 사이인 거고 이러니까 사실 그걸 생으로 다 현금 들고 사주려니까 힘들다. 그래서 6월 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 상장과 미국 IPO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요게 더 작동이 잘 된 거 아니냐. 자율주행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모비스가 현대차를 갖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를 갖고 있고,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00조 정도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이 된다면,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이 한 20%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마무시하고, 그 돈으로 기아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아와 모비스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가 끊어지고,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한 현대차 그룹의 지배체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기아차로부터 사게 된다면
역시나 개인 주주로서는 가장 강력한 현대차 그룹의 개인 주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괄적인 지배 구조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강한 거고, 그다음에 현대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글로비스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되잖아요. 딱 지금은 보니까 그게 되게 강한데, 근데 지금 5월 달인데 6월 달에 IPO 할 것 같으면 지금 얘기가 되게 구체적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얘기 없더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 흐름은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자, 물론 오늘 현대차가 아트리아 AI 그를 자율주행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에서 했는데요. 첨단 차량 플랫폼 AVP 본부와 포티투닷에서 진행을 하는 아트리아 AI가 광주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약 200대를 가지고 광주시에서 자율주행을 직접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트리아 AI라고 이름된 일종의 ADAS 자율주행 시스템인데요. 얘네가 이제 레벨 2급 이상, 레벨 2 이상급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내비게이션 딱 찍고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거, 그거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미 한 2년 반 전쯤 엔비디아란다, 테슬라는 했던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하고 기술 격차는 한 2, 3년 이상 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잘 돼야 2, 3년이잖아요. 이거 못하면 그보다 더 벌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는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그 인사였던 박민우 이분이 오셨고, 그분 사진 없나? 이 박민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사실 기존의 기계공학도가 많은 현대자동차 분위기에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방송했던 내용인데, 전기차냐 수소차냐 했을 때 제가 공부 딱 해보고, 아유 이거 말도 안 되네, 무조건 전기차지 무슨 수소차야, 답 나왔었는데 사람들은 아주 난리였어요. 수소차가 기다, 전기차가 기다. 아니, 너무나 명백하게 게임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왜 그런 게 구체화 됐었느냐, 과거에는. 이게 기계공학도들 입장에서는 수소차가 자신의 그 생명 연장의 꿈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소차 얘기를 한 거죠. 수소차는 오케이, 기차 오케이 콜, 거대한 트럭 오케이, 그다음 버스 오케이, 그건 돼요. 근데 일반 그 승용이라든가 이런 잘잘한 차들은 전기차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구조에서 과연 자율주행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박민우 분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냐, 이번 실증 사업은 향후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증을 통해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5만 장의 블랙웨어를 받게 되는 입장이니까, 다른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발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좀 해주세요. 네, 우리도 좀 손 안 대고 운전 좀 해보자. 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코스피 1만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전망은 6,500에서 9,500 기존 전망을 6,500에서 9,500으로 늘렸는데요. 원래는 8,500 이었었는데 목표치가 그걸 한 1000포인트 정도 올라서 10,000포인트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일 경우 하단을 6,000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 근데 지금 뭐 하루에도 뭐 몇백 포인트, 오늘 아까 고저차가 얼마? 600포인트가 되니까 좀 커질 수밖에 없긴 한데, 한국이 구조적인 성장과 개혁 지속성으로 인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에도 중동 사태로 인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겠으나 한국 증시가 전후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1만도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NC와 SK스퀘어를 관심 종목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숑킴이 얘기하는 600조, 삼성전자 600조 원대의 이익이라면
뭐 많이 아니고 12,000, 14,000, 15,000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숑킴 얘기는 좀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거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한번 제가 왜 그런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600조 원 수익을 내면은 하이닉스와 함께 이익이 1000조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만으로 AI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뭐 이런 애들까지도 칩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럼 칩 판매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0조 벌면 다른 애들까지 모두 합치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2000조도 넘게 벌어야 돼요. 그쵸? 당연하죠? 그럼 2000조 이상 돈을 벌려면 매출이 얼마여야 돼요? 적어도 3,000조 이상, 4,000조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3, 4,000조 사이 어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 4,000조 원을 달러로 환산해 보세요.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 그럼 AI 그 관련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늘어야 돼요. 3배, 3배, 4배. 엄청 늘어야 돼. 하여튼 엄청. 지금 7,700억 달러로는 답이 안 나오고요. 그 정도 돈을 벌려면은 아이고, 네,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서 이게 뭔가 숑킴이 이분 진짜 반도체 애널 맞아?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막 질렀어요. 기분 나쁘시. 이 프로세스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자동차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쪼개기 상장 때문에, 쪼개기 상장 금지 때문에 한국에서 상장을 못하니까 미국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왜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건데,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장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상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왜 그러냐? 핵심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 얘네들이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 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는 돈이 없어도 못 돌려주니까 상장해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2대 주주가 있는데요. 2대 주주인 텍사스 패시픽 그룹이 있는데 얘네들이 17년에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를 해서 현재 2대 주주고 누적 투자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줘야 돼요. 카카오가 사주든가 다른 PE로 돌려야 되는데 사모펀드로 받아줄 사모펀드가 있냐는 거지. 근데 또 사줄 돈도 받아줄 사모펀드도 없고 사줄 돈도 없으니 결국 IPO 해야 되는데 국내는 쪼개기 상장 때문에 못하니 미국 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만약에 얘가 미국에 상장이 성공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 카카오에는 악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쪼개기 상장됐잖아요. 모빌리티를 카카오가 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장됐으니까 개별 종목으로 그냥 집단한 장가간 아들이에요. 장가간 아들. 그렇게 되니까 엄마 아빠가 그 재산을 내 거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카카오 모기업은 만약에 얘가 미국에 상장하더라도 얘는 따라 노는 완전히 그 독립된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 자산이 아니다라고 보면 당연히 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만에서 한타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타 바이러스가 또다시 바이러스로 뱅뱅 돈다고 하니까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이런 바이러스를 막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코로 숨 쉬어라. 네, 코로 숨 쉬어라. 우리 신효상 원장님께서 옛날에 얘기해줬죠. 그리고 잘 때 입에 테이프 붙이고 자라. 네, 그래서 코로만 숨을 쉬면 건강해진다. 근데 저도 아주 무리했을 때 한 번 빼고는 그 이후로 감기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테이프 붙이고 주무시면 질식사 하지 않습니다. 안 죽어. 어린이들은 코로만 숨을 쉽니다. 그래야 우리 이게 정상화된다. 이게 정상화돼야지 몸이 바로 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럼프가 중국에 가는데 거대한 CEO들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젠스랑도 포함됐다는 뉴스예요. 오늘 아침까지는 젠스랑 없다라는 뉴스였었는데 간답니다. 일론 머스크, 젠스랑, 팀 쿡, 레리 핑크, 스티판 슈얼트만, 켈리 오브록 힘들어. 하여튼 여기저기 예. 여기에 칩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가네요. 굉장히 많이 가는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얘네들이 만약에 중국에 칩을 판매한다 하면 우린 더 좋아. 우린 HBM 더 팔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좋은데 만약에 얘네한테 히토리 받겠다고 문 다 열어주고 중국 거 다시 재수입해 뭐 이래버리면 그건 안 좋아.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자세한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대충 15일 날 뭐가 얘기가 나올 텐데 내일 대충 중국에서는 무슨 얘기가 회자가 되는지 우리 찐리닝 선생님과 함께 내일 오후 미국 마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 마감에 1200개도 넘는 댓글이 났는데요. 조금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김영범 정치실장의 우국 충정은 받아들여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의 경제 그 시스템 자체를 조금 창업하는 사람들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가 엄청나게 잘 벌려가지고 초과세수가 나오게 될 경우는 그 돈을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말고 어떤 미래 한국 성장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자. 만약에 이제 그 초과세수가 없다면 뭐 그 국민배당금도 헛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민배당금이 초점이 아니라 어떤 창업 생태계를 열도록 우리의 그 사회적 자본을 배치하자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가 어제 열을 낸 것은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뭐 워낙 댓글에 좀 험악한 댓글이 많더라고요. 핵심 내용은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과세수를 잘 쓰자는 게 논지예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초과세수 가지고 초과세수 가지고 창업 생태계를 잘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초과세수가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있는 게 뭐냐면 전체 총유동성 자산이고, 총유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권의 위험 가중에 대한 위험치에 대한 판단, 즉 은행의 위험 가중치 비율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아니야 너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총유동성을 결정하는 건 뭐죠? 그게 총유동성을 결정하는 건 위험에 대한 인식이고요. 그 인식은 인위적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여기는 100% 위험해, 여기는 250% 위험해, 여기는 20%만 위험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험 가중치를 그렇게 두면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초과세수 해봐야 몇십 조잖아. 많으면 몇백 조고. 근데요, 우리나라 총통화는요 몇천 조가 넘잖아요. 그럼 몇천 조 중에 내돈내산 말고 대출이 얼마냐고요. 대출 사이즈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출 사이즈를 결정하는 핵심은 위험 가중치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위험 가중에 대한 포트폴리오 배분을 바꿔야만 사람들이 위험을 더 감수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서서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맨날 고정화된 부동산 담보 대출만 하던 은행이 사람 분석해서 대출해주고 기업 분석해서 대출해주려면 분석 안 되겠죠. 그래서 맨날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맨날 부실 자산 만들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사실은 IMF 이전에 편하게 기업 대출해줬다 다 망한 거 아니야. 은행이 한두 개 망한 게 아니거든.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아파트 콘크리트 단지 다 가격 정해진 것만 대출해주겠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 대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바꾸려면 힘은 들죠. 그러나 바꿔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고요. 김영범 정책의장이 얘기했던 그 어떤 그 의도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댓글이 너무 험악하게 달려서 여러분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오히려 국민배당금이라는 타이틀을 잡고 이제 언론이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건데 거기에 휩쓸릴 건 아니다. 저는 그냥 그걸 다 읽어봤으니까, 그 글을 다 읽어봤으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정말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게 잘 일어나게 하자. 초과세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마디 더 거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오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